태화님 바로 들어오셨어. 오, 스페인 저는 태화님. 참, 태화님, 감사합니다. 태화님 바로 들어오셨네. 스페인 아, 태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스페인 태아님. 안녕하세요. 음악을 좀 살짝 음, 깔아볼까요? 어떻게 또 여기 이 먼 곳까지 와주셨네요. 그러니까. 음,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음, 아, 맞아. 이 아이패드가 이렇더라고. 음, 안녕하세요. 수랑은 어떻게, 제 저랑은 인친. 인친. 인친이시네. 음, 저랑은 왜, 아직 인친이 음. 아니시네. 저랑 인친해요, 오늘부터. 아니, 매번 막 너무 좋은 정보, 좋은데 막 이렇게 사진 피드에 올리셔고 오늘은 뭐 궁전, 음, 음악회, 궁전 안에서 음악회, 그 뭐지? 뭐, 그 삼중주? 사중주? 음. 그거 들으셨다면서 피드 올리셨더라고. 아, 스페인, 아, 너무 가보긴 했는데, 바르셀로나만 어, 가봐가지고. 스님 오셨네. 순이, 안녕하세요. 반가, 세상에. 반가. 아침 일찍 이실 반가, 텐데. 반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 아주, 어머, 세, 쌤님. 어머, 세. 반가, 반가. 블루데이지님. 블루데이지님,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쌤님, 맞아요. 봤어요. 음, 오신 거. 우리, 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블루데이지님.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와주셨네요. 막 저희가, 떨리네, 오늘은. 발칙하게 지금 음, 손만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화면을 다른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잠시 이제 정시에 시작하려고 해요. 정시에 시작하려면 오늘 풀로 들으실 수 있다는 어,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한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건가요? 음, 감사합니다. 음, 너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귀한 걸 알고 나서부터는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하트 뿅뿅.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늘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하이, 윤지. 윤지, 안녕. 어머, 내 친구. 혜전, 안녕. 윤지 여기, 하트 쏴주는 거 봐. 아, 아니, 지금 누가 하트 쏴주는지를 수는 윤지, 보여요? 윤지가 하트 막 쏴주네요. 어, 나는 오스, 안 보, 나는 안 보인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리 윤지. 아,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 웬일이에요. 회사 칼퇴하고 들으러 왔대. 그러지 마. 회사를, 그러다가 큰일 나. 우리 친구 회사, 해전도,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 보기에는 늘 어, 저희 라방 아니면 저희 둘 피드를 항상 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서로 지금 팔로우가 안 되신 분들은 같이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작게 작게 커뮤니티 만들어요. 음. 순이 인기몰이 하시는군요. 하시는 듯. 인기는 없고요. 이게 음, 뭐야, 우리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한 음, 시간 모여서 재미나게 한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뭐 하트, 뭐 음, 지금 뭐 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트밖에 못 쏘잖아. 음, 하트를 그냥 내리 쏟는 거지 뭐. 음. 그래도 기분 좋다. 아유, 참. 이게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뭐라고. 이 방송을 제가 응, 유튜브에다가 다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조금 더 깨끗해서 어, 구독하시란 얘기예요. 원더톡톡을 찾아주세요. 네, 거기에 그냥 방송들 제가 입으로 할 수 있는 톡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계속
쌓아 올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음, 나중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뭐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기다가 다양하게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조금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된 것 같고, 우와, 8시다 벌써. 8시 됐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내가 박수 치고 제가 편집점을, 어머, 이거 왜 화면이 또 왜 이래? 편집점을 만들어야 돼서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8일. 여기는 프랑스 파리 12시 저는 꼬먼기. 여기는 한국 저녁 8시, 저는 수. 라꼼수 3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후. 아, 소리를 또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게 방송국이 아니라서 맞아요. 늘 부실해요, 늘 이런 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3회가 저희 조촐한 모임 3회가 시작되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또 시작하네요. 사실은 지난번 그 일주일 전에 오프닝 때 선거 직후였잖아요. 선거 이틀 후라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은 오프닝에다가 조직의 리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잠시 몇 자 적어 뒀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방송 전에 비보가 오는 바람에 취소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손 걸고 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시간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위로 글을 전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오프닝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사실은 그날 이후에 제가 어쩌면 라방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시작했던 거는 혼자서 이렇게 꼼지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렇게 밀실같이 만들어 놓고 혼자 그랬거든요. 공개는 해놨지만 안 들어오길 바라면서. 근데 수와 지금 락꼼수를 해보자고 한 사람한테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수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나 봐요. 하기 전에 조금 많이 떨리고 그러니까 잘해내고 싶었던 욕심도 이제 같이 있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이모 소식과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또 엄마 3주기를 보냈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는 게 죽음이라는 것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데 살다 보면 괜히 무거운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 두고 안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죽음을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늘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는 게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가볍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또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비비안 마이어라는 아티스트를 모시고 1시간 반가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녀가 이제 작품 설명을 하기 전에 그녀가 이제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우리 수와
한번 들어가 보죠, 퐁당. 수, 수 준비? 네, Are you ready? 네, 예, 마이크 이번, 예, 닫으세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비비안 마이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꼬모님께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비비안 마이어, 그녀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녀의 삶으로 떠나볼까요? 네. 네. 그녀 사진을 보면서, 이 언니가 비비안 마이어입니다. 자, 비비안 마이어 그녀는 2007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포토그래퍼인지, 누구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죠, 사실은. 그녀는 2007년 존 말루프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2007년 이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2007년 이 존 말루프라는 사람은 역사가였대요. 역사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역사에 관한 글을 막 쓰다 보니까 50년대, 70년대 뉴욕의 그런 오래된 사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7년 우연히 시장에 가서 경매장에서 경매로 나온 필름 박스를 380달러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박스를 덜컥 사게 됩니다. 이 박스 안에 필름이 들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스캔을 해봤던 거죠. 뭐, 한두 개 정도 필름을 스캔을 해서 봤더니 정작 처음에는 자기가 필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담긴 사진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필름을 한두 통 이렇게 현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범상치 않았던 거죠, 이 사진이.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스캔해서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한번 올려볼까?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존 말루프라는 친구.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어때 보이시나요? 굉장히 집착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분이 인스타나 블로그에 이제 그 사진을 올리고 난 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정말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마이어 사진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겠죠. 이런 반응을 보고는 존 말루프가 생각했대요. 이분이 누구지? 이 사람 한번 추적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집요한 역사가의 어떤 기자적인 성격을 발휘해서 이 여자 비비안 마이어라는 포토그래퍼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꼬먼니가 이제 나중에 다큐멘터리 얘기도 하시고 이제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실 텐데 이제 다큐멘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이 됐고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 책이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 집요한 성격의 이 존 말루프가 그녀를 이제 추적한 후 이제 썼던 그녀의 삶에서 이제 밝혀내는 것이 이제 그녀가 2009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제 존 말루프가 2007년에 이 사진을 자기가 이제 받고 난 후 2년 뒤에 돌아가신 거죠. 2009년에 사망했고, 그녀는 이제 평생 직업이 보모였다고 해요, 보모. 평생 보모였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큰 키를 가진 여성이었고, 부모도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더더욱 더 재미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았었나 봐요, 존 말루프가. 그래서 더 막 추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녀의 본명까지 알게 됩니다. 비비안 도로시아 마이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1926년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프랑스인 마리아 조스라는 엄마와
전기 기술자인 오스트리아 찰스 마이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빠는 어릴 적에 어떤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부모님조차도 마이어의 4살 나이인가요? 4살 나이에 이제 어머니 나이는 그 당시 32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녀는 10대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다고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4살 나이에 이제 엄마하고 이제 입주 엄마 가정부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만났던 그 주인이라고 할까요? 그 가정에 있었던 분이 좀 유명한 사진가,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이고, 사진가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진 버트런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년, 20살 정도의 이제 마이어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혼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이제 엄마랑 가끔 만나고 3번 이상 이제 뉴욕, 그 다음에 엄마 고향인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1953년인가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시카고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존 말루프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비비안 마이어의 이제 엄마 고향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거기 살아계신 노인들한테. 이 여자분을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그 살아계신 노인분들이 나 기억한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존 말루프가 거기 프랑스 그 마을에 가서 시골 샹쇼스밸리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전시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마이어가 찍은 사진으로.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이제 노인분들, 친척분들이 추억에 이렇게 젖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이제 그녀는 이제 평생 뉴욕, 시카고에서 이제 보모로 살면서 처음에는 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 앞에, 이제 요거는 리플렉스 카메라가 아니죠, 꼬모님. 이게 리플렉스라는 거는 이렇게 안에 반사경 거울인데, 네.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리플렉스와 이안 리플렉스라는 게, 리플렉스는 다 있어요. 있어야지 그 피사체를 반사해서 사진을 찍힐 때 필름에다가 찍히게 하기 때문에 리플렉스는 다 있어. 얘는 이안 리플렉스인 거고, 저희들이 카메라 보통 이렇게 들고 찍는 35mm 카메라라 그러거든요. 필름 카메라. 네. 옛날에 왜 코닥 필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관광할 때 찍었잖아요. 그거 이제 그것도 리플렉스 카메라예요. 다 리플렉스. 근데 그거는 이거는 안에 그 거울이 반사경이 이제 2개가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좀 맞아요.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수님 네. 맞아요. 1952년부터는 이제 롤라이 플렉스를 구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안에 롤라이 플렉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마이어는 평생 저 목에 카메라를 절대 카메라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언제 어떤 거를 찍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녀가 이제 보모로 있었을 때 가정의 사람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방문을 항상 잠그고 있었고 엄청난 수직강이었다고 해요. 자, 수직강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존 말루프가 필름을 구입한 후에 이제 이 그녀가 너무 궁금한 이후에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녀의 사망 이후 창고에 쌓여있던 짐들도 이렇게 다 정리합니다. 이 친구가. 엄청난 수집강이었죠. 뭐 신문 기사 스크랩, 그 다음에 뭐 수천 통의 편지, 그 다음에 책들, 신문,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의 이빨,
뭐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마이어가 썼던 이런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보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힘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 생활고에 시달린 이유가 이 엄청난 양의 짐을 어디다 컨테이너에 맡겨야만 했었는데 그 맡겨야만 했던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자, 그녀의 2008년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서 이제 그녀가 이제 머리를 다치게 되고 그 이듬해 4월 하일랜드 파크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요. 그녀의 유골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그 자주 갔던 딸기밭에 뿌려졌다고 그렇게 누가 증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개된 사진은 정말 일부죠. 지금 구글에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수만 장의 사진이 남아 있죠. 뭐 거의 미현상 필름이 700롤이 되고요. 현상된 필름이 10만 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루프는 땡 잡은 남자입니다. 그녀의 10년 동안의 그녀의 작품 10년 전 이제 말이 꼬인다. 그 마이어가 우리한테 이제 알려진 게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상에 대한 필름도 굉장히 많고 미공개된 작품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비비안 마이어의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 될수록 연구가 더 거듭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지금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포토그래퍼가 되었지만 더더욱 정말 저한테는 기대되는 그런 언니입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그녀의 수집광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고요. 이런 편지들, 그 다음에 그녀의 입고 다니던 셔츠들 이런 거 보시면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20대의 사진들, 그 다음에 그녀의 신문 굉장히 집착적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사진, 그녀의 현상했던 어떤 장소를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꼬버니가 이제 정말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실 텐데요. 꼬버니 바톤 받으세요. 아니, 음, 아니,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너무 많은 분량을 줬는데. 저는 20분 채웠습니다. 그러게 저는 사진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수가 전반적인 그 마이어의 일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몇 분 더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또 드릴까요? 연서팜님 반갑습니다. 봉수왕 지연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이어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하셨죠? 아까 잘 들으셨나요? 1925년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네. 2009년에 이제 83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죠. 운명을 달리하셨죠. 근데 이제 정작 200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존 말루프가 그 작품을 발견한 시기는 2년 전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존을 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창고에 있는 그 작품을 그 박스를 먼저 존 말루프가 받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주로 아주 활동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녀의 삶을 쭉 이렇게 보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 처음에 그녀가 이 뉴욕에서 이혼한 엄마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오빠
생존불명의 그 오빠와 같이 처음에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살았던 그 집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진 벌트란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녀도 프랑스 여자였거든요. 음, 사실은 그녀가 장 백트랑이라 그러는 프랑스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장 백트랑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른 뭐 책이나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그 스토리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녀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4살 때부터 기억은 없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 장백트랑은 사실은 어, 지금은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그 일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토그래퍼였거든요. 근데 그녀의 삶도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그 프랑스 이민자였고, 가난했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상태에서 어렵게 그 바늘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그 보스턴 글로브의 사진 작가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 기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니까 집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어렸을 때 놀던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익숙해진 카메라를 그리고 거기서 집에서 봐왔던 사진들이 하고 많은 사진 중에, 물론 장 백트런 같은 경우에는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랬지만, 일단은 포토그래퍼였지만, 다큐멘터리였을 거거든요. 그녀의 사진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주로 초상화하고 풍경 사진이 많더라고요. 음, 거기에서 아마 영향력을 처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녀가 살았던, 물론 프랑스 엄마의 고향과, 그 다음에 뉴욕, 그러니까 많은 곳을 여행을 했어요, 그녀는. 그러니까 20대부터 30, 40대에 걸쳐가지고, 정말 그 미국 많은 곳과, 그 다음에 동양, 뭐, 홍콩,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카이로, 제네바, 파리, 유럽권과 너무 많은 부분, 카리브제도 뭐, 40 초반까지 너무 많은 여행을 다녔거든요. 음, 네.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녀의 삶에 어떤 것들이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기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녀가 10살 때죠. 미국에서는 라이프지, 라이프지가 창간이 됐어요. 그녀가 아까 그 아카이브 자료에 보면 편집광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음, 매일매일 나중에 오늘 있는 요 시간을 지나고 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 필름이랑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나는 카메라다? 네, 나는 카메라다. 나는 카메라다라는 그 책과 필름 하나를 한번 제가 레퍼런스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그 타임지에서 그 일간지죠. 미국의 타임지에서 그 당시 원래 라이프지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상 생활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잡지였던 것 같아요. 라이프지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36년에 타임지에서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보도 전문 사진 잡지로 이제 완전히 색깔을 바꾸거든요. 워낙에 신문광이었던 그녀가 물론 10살 때부터 신문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20대, 30대, 40대에 걸쳐서 엄청난 양을 15만 장의 양을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랬으면 아침에 정말 매일매일 엄청난 그 신문이 넘쳐 흘러서 보모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집집마다 그 수많은 박스를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줄 같이 들고 다녔던 거죠, 그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녀가
그 보모, 그 한국에서 성공미술관에서 그 게리 위노그랜드라는 그 미국의 사진가와 그 비비안 마이어를 이렇게 같이 겹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 그녀가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던 잡지가 타임지하고 룩지였어요. 그 잡지들이 대체로 보면 거의 다큐멘터리 잡지죠. 예, 나중에 지금은 이미 2000년도에 오로로 폐간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구글하고도 그 연관이 돼서 그 자료들이 전부 다 구글에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라이프를 치면 라이프 그 잡지에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멋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조용하게 한번 그 시절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불 꺼놓고. 그래서 그녀가 가장 뜨겁게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런 사회적 환경들, 그리고 30년, 40년, 50년, 그리고 50년 이후에 60년까지. 60년이라고 해봐야 그녀가 30대 중반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얼마나 뜨겁게 사회에 관심도 많고, 사람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근데 이제 그녀가 그 내니 생활, 보모 생활을 했던 거는 거기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가장 좋았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녀가 그 생활을 그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녀가 힘이 닿을 때까지는 거의 계속 내니 생활을 했었거든요. 보모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커서 그리고 자기 손을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간병인의 직업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 그리고 그녀가 한참 사진 찍었던 60년대 시대적 배경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상황들, 그리고 60년대는 미국은 흑인, 그 다음에 여성 해방, 그 다음 페미니스트 운동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반전 운동, 뭐 존 F 케네디 총격,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사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1980년대죠. 한참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그 시절의 우리나라를 상기해 보시면 아마 미국의 상황도 이제 미국 전역이 들끓었던 그런 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들끓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 사진은 엄청나게 많이 그 작가들 활동도 많았고 사진 그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했고 작가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그녀는 그렇게 많은 양의 사진을 찍었지만 실은 그들만의 서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이 2009년에 그 존 말루프에 의해서 페이스북에서 시민으로부터 뭔가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존 말루프가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막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촉발이 됐던 지점이 앨런 세큘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 비평가가 있어요. 이 비평가가 페이스북에 그 올라온 그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보고 존 말루프하고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훌륭한 사진 작가니까 한번 추적해 볼직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슬슬 볼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사진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위노,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미술관에서 했던 게리 위노 그랜드하고 사진을 제가 나중에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또 잡스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게리 위노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망받는 작가였거든요. 말하자면 교수였기도 하고,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칼라츠라고 하는 LA 쪽에 있는 학교와 시카고에 있는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사진학 교수를 재직을 하기도 했고, 모마에서 구겐하임 펠로우십도 받았고, 3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포토 에이전시 작가로 전속이 돼 있던, 그리고 뉴욕 대학,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진하고 예술을 전공을 한, 말하자면 그쪽 아트 쪽에서는 도장을 찍은 거죠. 인증받은 작가인데 그런 작가들하고 비비안 마이어하고 같은 급으로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놓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사진은 개봉박도 할게요. 너무 뜸들였다가 또 사진 기다리신대요. 허탈할 수 있는데 아이들 사진이에요. 아이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아이들 사진 좀 약간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이들 사진. 저는 자화상 사진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님이 말씀하셨던 롤레이플렉스 카메라는 중형 카메라 120mm, 그러니까 지금 6 사이즈 해가지고 120mm라는 거는 12cm 필름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방형, 똑같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 카메라, 지금 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밑에 목에 메고 있는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의 사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카메라를 조금 아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핸드폰이든 아니면 카메라든 DSLR 카메라든 보면 렌즈가 보통 단렌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렌즈가 35mm, 50mm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단렌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2870, 80, 200 이런 거는 말하자면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늘렸다가 광각과 그러니까 광각과 망원을 그냥 손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딱 80mm 단렌즈 하나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피사체에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손가락으로 렌즈를 돌려서 피사체를 내가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진을 어떤 프레임 안에 어떤 그림을 넣을 건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내가 찍을 프레임을 상상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거리 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수님이 질문하셨어. 근데 그 사진기는 찍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맞아. 찍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1시간에 안 끝나고 다음에 기회가 나면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튼 이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안 리플렉스라서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맞추기 힘들고 해서 그녀가 그만큼 이 많은 사진의 이 정도 퀄리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중까지 보여드리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때 이거를 보통 120mm 카메라를 이제 롤 한 장을 찍게 되면 이 정도 16장의 그 필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사진의 한 장마다 전부 다른 장면이에요. 이게 조금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걸 밀착지라고 하는데 보통 그 사진 기자나 정말 한 장에 한 대상을 한 컷에 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노련하지 않고서는. 근데 그녀는 한 장에 한 컷, 물론 이 롤 필름 자체가 너무너무 비싼 필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필름만 비싼 게 아니고 필름 현상 인화까지 가려면 이 비용을 감당해내기가 아마 내니 부모 이 직업을 가지고 아마 버는 족족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고 봐요. 그녀가. 이렇게 해서 필름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한 컷에 전부 한 장의 사진만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은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거든요. 다이언 아버스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녀는 보세요. 이 한 필름 말고도 아마 다른 필름 밀착제에도 똑같은 대상이 여럿이 있거든요. 한 장의 피사체를 만들기, 필름을,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찍고 있어요, 사실은. 그저 대단한 작가들도. 근데 그녀는 경제적인 사정이 아마 닿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쌍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컷만 항상 찍었던 밀착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사진들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거리에서 그녀가 찍었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 안에서 높이가 왜냐하면 이게 그녀가 거의 178인가 거의 엄청난 장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웨이스트 레벨이라 그래요. 보통 아이 레벨의 사진을 찍는데 그 롤라이프렉스 같은 경우는 목에 걸고 밑으로 보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허리 라인의 레벨을 가지고 저 사진을 찍으려면 그 장신의 마이어가 완전히 허리를 낮추고 아이의 시선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 키가 정말 컸네요. 여기 보니까 기록에 2m 10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장신이 이 아이의 이 컷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그녀가 어디쯤, 어디 거리에서 이 아이를 찍었을까? 어떤 장면에서 찍었을까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사진을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이어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피사체와 특히 다큐멘터리라든지 그 인류학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보통 피사체와의 그거를 라뽀라고 해요. 굉장히 라뽀라고 교감이 해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굉장히 앞에서 찍은 거죠. 느낌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는 바로 들이대면 이 표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녀와 대상과 충분한 라뽀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그 교류라고 해요. 그 교류가 결성된 이후에 촬영이 가능한 사진이에요. 다시 보실게요. 이거는 그녀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항상 그 아이가 있으면 항상 카메라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창 안에서 창밖에 우연히 있는 아이의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시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서 마이어가 어디쯤 있을까? 마이어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찍었을까? 어떤 높이에서 어떤 장면을 선택하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는 그녀가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똑같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언 아버스란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뉴욕에서 굉장히 부유한
백화점 딸이에요. 결국엔 자살을 했지만 그녀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거리가 어떤지, 아이의 굉장히 표정이 어떤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이거는 거리를 음, 느낄 수 있죠. 이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렌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가려고 했는지 그 마음 같은 거. 물론 클로즈업 된 사진을 통해서 그녀가 아이의 어떤 귀여운 모습이라든지 우는 모습들을 좀 확대해서 표현을 해 볼지 모르지만은 사실 아이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 카메라라는 거는 어, 우리가 카메라를 샷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보통 카메라하고 권총을 굉장히 많이 연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권총도 똑같이 샷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게 피사체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계속 여인을 찍었을 때 다이언 아버스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이언 아버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여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학과 교수 아주 그 VIP 사진계에서는 유망한 그 당시 유망한 그 게리 위노그란드의 사진을 통해서 여인들을 한번 느껴보시죠. 여인들. 남성입니다. 남성의 시선이랑 여성의 시선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한번 느껴보세요. 그 유명한 이 마릴린 마릴린 먼로. 먼로 사진을 찍었던 작가가 게리 위노그랜드입니다. 이 여인은 노브라의 사진. 이게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아주 그 가슴의 그 포인트가 아주 두드러지는 걸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어의 사진이에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뭐 느껴지시는 거 있으세요? 마이어는 나중에 그 초상화 사진에도 보면 제가 이제 말드리겠는데 여기 세인트 윈님이 남겨주셨어요. 저는 남잔데도 여자 같은 마음과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이게 라방의 묘미 네, 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 거리의 사진들. 그녀는 항상 그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다큐멘터리 그 필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녀가 내니로 있었을 때 그 보모로 돌보던 아이가 사고를 당해요. 근데 그 사고를 당해서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그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 천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기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진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을 제가 그냥 보세요.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말로 때우려고.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녀의 사진을,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녀의 사진은 항상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이어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말을 하지 않고 롤 상태로 인하지 않은 채 그냥 갔는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음, 사진이나 그림이나 모든 걸 알기 위해서는 보통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컨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작가가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보는 사람이 온전히 100%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저는 사실은 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에서 이 거리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전쟁 직후에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여지없이 이렇게 다 똑같은 포토그래퍼라도 이 사진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마이어 작품이 이 두 가지 사진이고요. 이거는 게리 위노그랜드의 그 사진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수는 이 두 아, 사진에서 전, 어떤 느낌이 나요? 저는 일단은 인간에 대한 좀 이해? 온기? 그런 게 정말 프레임에서 가득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이어 사진에서. 비극도 일단은 볼 줄 아는 그런 뭐 타고난 감각? 그런 아티스트적인 감각?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마이어 이걸 사진에서. 잘 보시면요. 이건 마이어 작품입니다. 이거는 게리 위노그랜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 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위노그랜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음, 대상을 바라보는 마이어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포커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가 뒤돌아보고 있는 시선과 여기서 바라보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다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 여기 안에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이어는. 같은 음, 대상을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그를 메인에다가 중간에 포커스를 줬지만 이들의 시선이 있어요. 여기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요. 이 사이의 관계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 유명 사진가들도 그렇게 이 마이어의 작품에서 가장 찬사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대요. 이제 프레임의 각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도 말하자면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되는 그 민첩성이 있는데 음, 그 안에서도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프레임을 정해서 바로 그 순간에 찍어야 되거든요. 포착해야 거기, 되니까. 그걸 음, 해내려면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었을 때 그것도 그녀는 한 장 한 컷으로 끝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고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기 음, 때문에 그 바쁜 순간에 지나치는 순간에 그 프레임으로 그 각도로 그것들을 다 프레임 안에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도 얘기하죠. 언론이 왜 중요한지,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헤드로 달고 헤드에서 빼고 넣고 빼고 그걸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어의 사진을 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 이런 어떤 여인, 분이 이렇게 네, 써 놓으셨어요, 댓글에.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렇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필름을 한 번 더 제대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수도 좋아하는 오토포트레, 아, 자화상을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음, 이것도 네. 그녀가 이 사진 안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음, 감상해 주셨으면 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자화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셀프 포트레이트죠, 자화상이. 근데 이게 어원이 그거래요. 스스로 끄집어내다, 밝히다, 뭐, 발견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어의 자화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녀의 작품 중에. 근데 사실은 예술가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진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란 매체로 그게 확장되었지, 그전에는 사실은 뭔가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표식? 그런 거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그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은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움직이면 그냥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거나. 음, 근데 그녀는 아무 직장이 없잖아요. 아침에 매일매일 그녀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유명한 사람의 어디서 그녀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추적을 했다는 거죠. 음, 매일매일.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일간지 뉴스를 그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그 뉴스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동선도 줄여야 됐을 거고 그걸 찍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진짜 아이들을 그 보는 시간 이외에는 끊임없이 찍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음, 많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그녀의 그 지식은 엄청났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는 비겁하게 뒤로 있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그녀를 기용했던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보모를 결정하는 아, 고용인가요? 고용인이죠. 고용인. 그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어, 정말 너무나 당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구하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런저런 요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당당히. 예, 저는, 이게 제가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안 그러니까, 보이네요. 예, 그녀는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짐들, 저 많은 짐들과 함께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이 예, 짐들이 자기다? 나는 내 인생과 함께 나는 이 예,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들어오게 하려면 얘네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기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예, 수님도 그 말이 제일 좋았대요. 맞아요. 예, 저도. 그 인생이 그 박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 박스가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녀의 인생을 담아냈던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그 고용인들과의 면접에서도 그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자기의 그 의견을 내세웠던, 그래서 어쩌면 시카고에서 보모로 지냈던 그 사람들은 거의 중산층 이상이었거든요. 잘 사는 그분들한테는 사람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녀의 강한 어떤 의견들이 불편할 수도 있었던, 음, 그 인터뷰할 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 뉘앙스들이
그랬던 기억들, 약간 당황했던, 음, 그랬는데 그녀가 이렇게 유명했다고? 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엿보여요. 그 한번 그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다가만 그 자화상을 한번 보시면, 음,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저게, 경우에는, 예, 수님이 사진 찍는 게 바로 와이어의 삶의 방식이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었겠죠. 맞아요. 특히 마이어가 어쨌든 80대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평생토록 탐구하는 시간의 뭐 기록? 순간의 기록?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중년 여성이 되었지만 뭐 자기를 좀 성찰하고 또 생애를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앨범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탐구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심리적 동기? 그런 게 이제 사진일 수도 있었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면이 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그녀의 이 오토 포트레를 보면서 느낀 거는, 사진을 보다 보시면 혼자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카메라 타이머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라인으로 연결해서 찍을 수 있는 오토 포트렛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녀는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진 안에서 그녀가 있는 장면은 굉장히 작게 있어요.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안에 이렇게 따로 있다든지 오토 포트레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와 있다거나 항상 고양이가 있다거나 다시 비춰서 누군가와 연계해 있다거나 사실은 굉장히 혼자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그 뭔가 룰을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는 입주 보모를 했었을 때는 혼자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사회와 끊임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혼자 평생을 이것만 하면서 살았지만 끈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자신을 찍었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찍다 보면 내가 안 보이거든요. 오토 포트레이를 찍다 보면. 그 정도로 자신한테 단호하고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그 70대 이후로는 사진을 찍기 힘들어서 그녀가 그 보모로 있었던 그 돌봤던 아이들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나중에는 그 노년을 지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휴지통에서 뭔가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고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고 하는 그 네. 모습을 이웃이 보면서 뭔가 이렇게 애처롭거나 좀 독특하거나 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나서 다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네, 음식을 끝냈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본인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는 그냥 거기서 본인은 그냥 인생을 정리하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요 정도고요. 음. 자화상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 수님이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내밀함이 불편한 그녀가 선택해서 렌즈를 통한 연결로. 맞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렇지만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애쓴 사람? 애쓴 사람? 애쓴. 그러니까 음. 그 관계에 서툴렀기 때문에 그 많은 다양한 관계를 다 연결해 하기에는 본인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일단 밖을 나갔잖아요. 집안에 갇혀 있었던 삶이 아니라 밖을 맞아요. 나가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해내고 있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제가 비비안 마이어를 우리가 수랑 같이 선택했던 거는 이유는 저희와 삶과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저희 중년 이후의 삶도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 음. 자신들을 조금 서툴고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걸 해내려고 노력하는 마이어를 보면서 그녀는 정말 평생 벌었던 돈을 다 여기다 쏟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유대해 나가려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녀의 삶을 우리 안으로 그런 식으로 그 지점을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작가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질문. 와, 9시긴 한데. 그래도 음, 작품 설명하신다고 저는 작품을 오히려 많이 안 보고 책이랑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그녀의 이제 일대기, 짧은 일대기 자료도 별로 많이 없었으니까 그것만 봐서 오히려 작품을 집중을 못했던 것 같은데 마이어 작품 보시면서 어떻게 곰 언니께서는 오버랩 된다거나 뭐 공감되는 사진이나 뭐 그런 부분? 그런 거 있으셨어요? 아, 어떤 부분이었는지. 사진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느낄 때는 그녀의 삶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네,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한 데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사실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 나이 때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한번 들출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녀가 선택했던 거는 거리였어요. 그녀가 음, 선택했던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네, 그래서 그것만, 그리고 십몇만 장에 걸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던지를 너무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서툴지만, 장신의 거구고 서툴지만 좀 따스하게, 오히려 다른 포토그래퍼보다 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그런 예, 예. 느꼈어요. 예, 따뜻함이 많은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음, 수는 저는 좀 전에 저는 사실은 마이어 작품 중에는 자화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화상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진짜. 음, 그래서 그녀의 얘기 대상은 누구였을까? 그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큐멘터리에서 생각나는 인물, 마이어와 연관된 인물 중에 유일한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맞아요. 자기가 같이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손자들을 보느라 바빠서 못 받아줬어, 못 마지막을. 받아줬어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그런 인터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그냥 잘은 모르지만, 어, 이렇게 순간순간 보고 싶은 사람들 바로바로 만나시고, 보고 싶은 사람들 목소리 바로바로 들으시고,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 사진이란 매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가면 보는 대상이 있는데, 뭐,
마이어가 자기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뭐 그런 음, 음.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네. 라방 준비하신,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사인트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아마 안 보여주고 싶어 했을 거라고. 이 네, 사진들을 그렇게 꽁꽁 숨겨져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네, 과연 이게 네, 그녀의 네, 뜻일까요? 라고 하는 그 네, 인터뷰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 저희는 같아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지만, 그걸 놓쳤을 뿐이지, 그녀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미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뭐 즉석에서 생각난 건데, 어쨌든 마이어가 보모로 산다는 것은 뭔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일어나는 음,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음. 생각이 저는 드네요. 수님이 말씀하셨네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맞아요. 그건 뭐, 네, 지금 저기 멀리 계시는 저희 엄마랑 같이 계실지 모르는 비비안 마이어 마음이겠죠. 그냥 네, 맞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그런 상상을 맞아요. 그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 음, 같아요라고 상상해 본 얘기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1시간 하고도 시간이 5분이 지났네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수? 전 좋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0분이나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네요. 아, 정말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동. 일을 어째요? 일을 어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수? 다음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훌륭한 어머님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사임당 한번 심사임당 우리 어머님 또, 모시고 우리 와볼까요? 5만 원짜리 지폐에 계시는 우리 신사임당 어머니 모시고, 여인을 모시고, 다음 2주 후에 저희가 뵙기로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려면, 그, 엔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엔딩을 제가 살짝, 넣겠습니다. 이 비비안 마이어, 제가 보기에는 비비안 마이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가 아니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진 작가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히 그 프랑스는 프랑스 느낌이 있어서, 네. 이분은 매그넘 창시자, 보도사진 그 매그넘 창시자인데요.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는 결정적 순간이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찰나의 승부를 거는 이유는 사진에서 보는 그 발견이 곧 나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꼼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주말 남았죠. 주말 되시기를 네, 금요일 바랍니다. 날 다 불금이신데, 이거 1시간 동안 진짜 시청해주시고 너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귀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 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쪽 눈을 감고 여러분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저희는 바랄 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주 안녕! 후에 뵐게요. 안녕. 안녕! 네, 2주 후에 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제가 끌게요. 네. And I thank you for the letter